이번에는 섹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WS 리프레시에서도 뭐 추석 연휴 전후한 전략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제 오늘 좀 반등세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연휴 더불어서 FOMC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세가 더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는 건 아닌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중장기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서 되게 그러게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워낙 시장에 대해서 잘 보시고 매일매일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시황까지 네. 이렇게 매일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도 얻고 있는데 일단 어제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긴 네. 했는데 사실 이제 시장의 퀄러티라고 할까요? 질적인 측면에서 주도주도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네.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장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할 만한 배경이 네. 된다. 그 근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좀 딜레이 됐던 부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이 네. 특히 연말 소비 시즌 맞물리면서 네. 8월 ISM 제조업 지표에서 보았듯이 재고를 쌓으려는 그러니까 지금 소매업체 재고율이 1.08까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와 이와 맞물린 신규 주문, 산업 생산 이런 제조업 경기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접종률이 올라온 데 따른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소비와 제조업 경기, 한국으로 치면은 수출 경기가 조금 더 긍정적인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기대했지만 계속적으로 실망감을 줬던 경기 흐름들이 조금은 되살아날 수 있는 조짐들 이 안에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만 안정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외국인 수급까지 조금 더 변화되면서 코스피 시장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레벨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소매 재고율 네. 에서 보긴 하는데 뭐 그래프를 보면 좋지만 다 부러졌거든요. 네, 완전 부러졌죠. 그래서 야 이게 언제쯤 올라올까? 네. 올라오면 리스타킹 즉 재축적을 그쵸. 통해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갈 텐데라는 네. 기대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저게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재화 지출이 네. 너무 좀 추세보다는 20% 이상 엄청나게 높았는데 올라갔죠. 네. 앞으로는 서비스업이 올라와야 네. 된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 중에 재고율이 그게 회복이 되는 건가? 그쵸. 좀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곤 있는데 최근까지도 재고율이 1.08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좀처럼 반등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를 조금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도 재화 소비가 엄청나게 늘긴 했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쉽게 재고를 쌓는 데까지 물류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제조업 재고율은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축적 수요가 좀 부진했다가 아마도 연말쯤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도 좀 비슷했습니다. 작년에도 재고율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10월, 11월, 12월 재고율이 올라오면서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수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플러스 반전 두 자릿수대 증가율로 진입하면서 코스피 시장에도 좀 강한 상승 동력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소비가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재화 소비가 좀 지지부진하다곤 하지만 재화 소비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자동차 쪽이 좀 크고 네. IT 기기, IT 가전 쪽에서는 계속 전월 대비 변화율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재화 소비 쪽은 좀 안정을 찾고 더 빠지기보다는 완만하게 올라오는 그림에서 서비스 소비가 회복된다면 최근까지도 굉장히 불안하고 아마 이번 주에도 확인할 수 있는 소매 판매 부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소매 판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오늘 저녁에 아마 미국에 또 네. 물가가 나오고 물가가 이제 예상컨대 지난주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네.
약간 높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미국의 CPI가 또 약간 또 높게 나올 가능성. 그럴 수도 그러면 있죠. 소비가 물론 뭐 이렇게 기재 효과나 이런 게 사라지면서 좀 둔화되는 것도 네. 있지만 야 이거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 맞아요. 네.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얘기는 하셨지만 일단은 지금 정책 효과가 소멸되면서 좀 네네네. 변동성이 커진 건 그렇죠. 맞다라고 9월 생각하고 6일에 있어요. 또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연결되는, 그러니까 정책이 들어와서 예상외의 소득을 많이 줬는데 이게 소멸되고 얼마 전에 고용지표 보니까 고용지표도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돈을 가지고 소비할 거냐? 일단은 고용지표 쇼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8월달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규 고용자 수는 좀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으로 좀 완만하게 전이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소비를 뭘로 할까? 아마 저축률이 조금 뒷받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률?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사상 유례 없는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인들도 그동안 저축을 너무 안 하던 미국인들까지도 저축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연말 소비에는 조금 흘러나오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고용 개선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금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코로나19 이전보다. 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고용으로 그러니까 정책 소득이 이제 고용 소득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좀 삐걱덕대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저축률이 높아졌던 부분들이 충분히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메이크업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률이 뭐 사실 굉장히 높긴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려오다 보면은 소비로 거기다가 위드 코로나든 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조금씩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네.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제가 또 약간 한 번 더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고용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용이 좋아지면 당연하게도 뭐 테이퍼링은 이미 알고 있는 네. 거긴 하지만 발언들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원달러 환율로 네. 넘어가야 될 텐데 물론 수출이 잘 된다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70원까지 올라왔지만 네. 안정을 찾겠지만 되려 이제 고용은 좋아지는데 소비가 뭐 예상만큼 좋아지긴 그쵸. 하지만 예상만큼은 아니면 또 원달러 환율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세요? 일단은 좀 원달러 환율이 최근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한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5일 평균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같이 그려보면은 7월달 이후 상관관계가 0.8이거든요. 뭐 펀더멘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수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 와중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안감들이 원달러율 1,180원까지 밀어냈던 상황이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원달러율 1,180원이 온전히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들어왔는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좀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된다면 그리고 내수 불안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정책이 변환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더 나빠지기보다, 그러니까 더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코노미스트 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원달러 환율 1,180원 갈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특별한 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원달러율이 1,180원까지 올라온 데 부분들은 뭐 매크로 변수들이 급격히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심리적 그리고 수급적 그리고 불안감들이 좀 오버슈팅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재밌네요. 제가 네. 저도 이제 전략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을 사실은 위안화하고 네, 맞습니다. 달러화의 변수로 봤었는데 한국 코로나 확진자 수하고는 못 그려봤거든요. 네. 거의 똑같이 한국의 갑니다. 내부의 어떤 사실은 정책 아니 뭐 소비의 네. 어떤 내수의 약간 침체 그거를 반영했었다. 네.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이었다. 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사실 외국인도 돌아올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다행히 오늘 어저께 돌아왔는데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시나요?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장담하긴 어렵지만 네. 최근 글로벌 펀드 플로우 ETF 자금 흐름에서 보면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6개월 만에 한국 ETF로 한국 ETF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섹터 ETF 플로우들을 보면은 소재 산업재 뭐 그런 쪽들에서는 자금이 조금씩 이탈하는 데 반해서 IT나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의
더 나빠지지,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워낙 오르는 과정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특히 달러보다도 훨씬 더 약한 원화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뭐 이제 추세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50원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림이 좀 컨빅션 있게 들어오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얘기를 좀 드린 김에 사실 외국인이 이렇게 원화가 안정이 되면서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떠받쳤거든요. 맞습니다. 연 내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0조 가까운 자금을 주식 시장을 떠받쳤는데 약간 기스가 나기 시작한 게 금리를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금리를 올렸고 나오기 전에 봤더니 여전히 신용잔고는 25조 원인가? 네. 아직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또 아마 금통위 의사록도 나오고 네. 그러면 연내 금리 한 번 더 올린다라는 얘기가 너무 강하게 나올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수세라고 할까요? 이게 네. 좀 꺾이지는 않을까? 일단은 개인 투자, 그러니까 8월달에 시장이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보면은 네. 반대 매매 나왔습니다. 반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1조 정도가 나왔는데 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10조를 샀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그런데 고객 예탁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네네네. 반대 매매를 충분히 극복할 정도의 계속적으로 신규 자금들이 공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 한 신용잔고가 급격히 위축되기보다는 금리 상승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자금 유입이 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도 코스피가 이제 상승이다, 뭐 역사적 네.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섰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 플러스 개인 투자자들의 뭐 매매 패턴도 조금은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그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네.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야 되겠지만 지금 워낙 낮았던 저금리 기조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을 본다면 아직까지 대출 수요라든지 뭐 신용잔고 수요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크게 충격을 줄 정도의 파장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피드백하고 팔로우업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출도 막 조이고 있고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설 자리가 조금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수급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 그 최근에 낸 레포트를 보니까 추석 전후의 변동성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그쵸. 추석 연휴가 맞아요, 있다 보니까 단기 전망까지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 서대 말씀하셨듯이 미국하고 중국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시간, 그렇죠. 아마 오늘 내일부터 쭉 이어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직후에는 9월 FMC가 예정돼 있어서 아마 이번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9월 FMC는 뭐 한다, 테이퍼링 한다, 언제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흔들 수 있는 변수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근 이틀 동안의 반등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자라는 센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9월 FMC가 아마 포인트일 겁니다. 경제 네.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좋게 나오면은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테이퍼링이 더 빨라진다거나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보면은 금리가 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 후퇴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든지 9월 FMC 결과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흐름을 보면은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 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9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연내하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건은 이제 속도겠죠. 얼마 동안 테이퍼링을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 빠르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9월 FMC에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네, 6월 FMC 때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네. 2023년에 2번 금리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쇼크를 받았다가 맞아요. 파월 연준의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을 했죠. 테이퍼링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네네. 자신들의 전망치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을 달래줬거든요. 9월 FMC에서는 2024년께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2년, 2023년 점도표가 움직이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네. 2024년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유로 달러 선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본다면 2024년에는 5.5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제로금리에서 5.5회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용인을 하는 듯한 그런 컨센서스로 형성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 점도표가 1.5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부담감들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는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템포 조절을 하시면서 따라가더라도 9월 FOMC를 확인하고 따라가는 전략 또는 추석 전에 좀 변동성이 커진다면 조금은 담아놓고 한번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 후반에 미국의 또 옵션 만기도 있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표들이 물가 지표나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조금은 트리거로 작용할 게 많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보고 가자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팀장님이 좋게 보시는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실까요? 일단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연말 소비 시즌에 대비한 것들 그리고 그런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네. 원화가 원달러율이 1175원 이상에 있다가 이제 1150원 밑으로 1125원대로 가는 과정에서 뭐가 네. 좋았는지 봤더니 공통적으로 1위하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예,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뭐 매년 설문조사를 하면 IT 기기, IT 가전 이쪽을 선물을 받고 싶다는 게 항상 1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소비 시즌에 대비한 전략 그리고 재고 축적 수요를 감안해서 본다면 반도체하고 IT 가전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궁금한 병목 현상. 언제 풀린다, 언제 해소된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배송 지연 시간이라든지 가격 지표들이 뭐 2, 3개월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공급망 병목 현상이 조금씩이라도 완화되게 되면 좀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굉장히 부진했고 올해 내내 좀 소외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을 한번 다시 쳐다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월 지나면서 위드 코로나의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도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저는 내수 쪽에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못 올랐고요. 이런 업종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유통이나 미디어, 영화, 화장품, 의류 쪽을 한번 보신다면 10월, 11월 지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위드 코로나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흐름대로 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넘어서 이제 치료제 개발이라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이 조금은 개선됐을 때 자동차하고 이제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요 고민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 게임이나 플랫폼 업체들이 그쵸. 맞아요. 최근에 변동성이 좀 많이 커요. 그리고 네. 이제 보통 이제 체감적으로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고 하는 섹터들이 변동성을 보였을 때는 시장이 약간은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만 남았다는 얘기들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전지나 아니면 좀 약간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업종들의 생각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반도체가 처음으로 크게 그렇죠. 흔들렸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고, 뭐 2차 전지 쪽도 언제든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그렇죠. 보고는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언제든지 차익 매물에 의해서 그리고 차익 매물 빌미가 될 만한 어느 악재에 의해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본다면 반도체, 플랫폼 기업들 이미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을 충분히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플랫폼 기업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쪽씩 시가총액이 감익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지금 여기서 곧바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네. 워낙 단기 급락에 대한 부담들이 충격이 컸기 때문에 네. 여진이라든지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뭐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데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방향성을 만들어가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그 시그니처 질문이 그게 있어요.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뭐 바라보는 투자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기준 아니면 뭐 꿀팁 해서 우리가 리프레시 기준을 좀 여쭤보거든요. 네. 뭐 아니면 미국 소비 시즌이라고 말씀하셔도 네. 되고 지금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혼란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요거 하나는 좀 보고 가자. 예,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워낙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말 소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고 축적 수요 이 두 가지 매크로 변수를 보고 좀 시장의 대응력을 높여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의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너무 좀 급하게 그렇게 가기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일정 보고 가도 괜찮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좀 충분히 누리고 두리고 이제 돌아오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괜찮으니까 그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보지는 말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